저희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 건가요? 억지로 불려나왔어. 아니 왜 백수한테 생존 전략을 한 단어로 물어봤는데 한 왜 한 단어로 얘기를 해?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콘텐츠 신간연극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 우연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서울세계무용축제 및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기획실장, 서울예술단 기획PD,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장, LIG 문화재단 기획실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등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4월 달에 제가 하는 일하던 기관의 일을 그만뒀어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나 이런 것들을 붙일 이유가 없고 그냥 우연히 그리고 좀 더 멋있게 해보자면 아침에 수영을 배우고 있고 종종 여행을 가고 있으며 그동안 관심 있었던 비건 베이커리를 배우고 있고 그런 우연입니다. 맨 처음에 예술계 발을 들여놓은 어떤 계기가 좀 궁금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국문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문과 안에 연극 동아리가 있는데 직접 리서치하고 창작극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대본 파트였고 창작극에 대해서 일찍 안 거죠. 그리고 이제 국문과니까 희곡이나 이제 희곡사나 예술사 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사실 대학로도 대학교 때부터 나왔어요. 딱 저희 태어날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연극을 제가 가까이 하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연극을 가까이 해주셔서. 맞아. 저희가 남산예술센터 에서 공연 올리기 시작하면서 극단 신세계가 엄청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었어 가지고 엄청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 신세계를 비롯해서 제가 좀 젊은 극단들을 찾아다녔었거든요. 남산 오면서 그것이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극장을 같이 운영했던 식구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우연님한테 연극이란 한 단어로. 한번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연극은 한 단어로 물어봤는데 왜 한 단어로 얘기를 해? 그냥 요새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에 시각예술 작가가 있어요. 그 세실리아 빅고나라는 작가가 있는데 예술 활동 같은 것들 비유하는 단어로 눈에 보이는 가능성의 맥박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저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맥박이야. 근데 저는 사실 연극을 보면서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나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우연님한테 극장이란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창작을 직접 하는 제작 극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니까 제가 그 남산예술센터에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극장은 어찌되었든 아고라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극장은 어찌됐든지 논쟁적이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적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것들이 서로 토론하고 충돌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비판이나 비난의 화살을 극장 자신에게 쏘아줘도 좋겠다. 밖에서 시위하고 저희 극장에서 파란나라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었고 그때 했던 공연들도 너무 논쟁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남산예술센터를 생각하면 그때 같이 했었던 예술가나 단체들로부터 받은 영감이 많았고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처음 딱 저희 극단 신세계 봤을 때 떠올랐던 키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작업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작업이고 그 당시에 냈었던 파란나라 기획안들이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프로듀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막 보이는 작업이니까. 근데 사실은 신세계랑 김수철 연출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실험이고 도전이 되니까. 도전이거나 위험한 것들은 그러면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딱 세게 도전한다거나 걸었던 거죠. 요소. 아주 큰 아, 위험 그러겠다. 요소였는데 내가 선택한 위험, 그러니까 극장이 선택한 위험이었죠.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선택했는데 이제 공연까지 올라가고 결과물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극장이 계속적이게 극단하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통을. 논의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함께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걸었죠. 그러다가 처음에 계획이 없다가 그 공모에서 들어오는 시민 인원으로 배우구나. 시민들로 받자라고 해가지고 총 몇 명이었죠 우리가? 103명 이 정도 네, 됐던 것 같아요. 103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으로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했죠. 모르기 때문에 더 파헤치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란 나라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희 작업들을 좀 팔로우 해주셨잖아요. 파란 나라 때 만났던 신세계와 지금 그 과정에서 지켜봐오면서 변화한 신세계는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신세계는 개인보다 집단이나 그룹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무용 같은 걸로 따지면 솔로보다는 군무가 떠올라요. 상징이나 비유 혹은 뭐 개념 이런 단어보다는 직설법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표현할 때 윤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표현하는 배우의 감각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도 모색했다가 찾아냈다가 아니면 계속 검토하기도 했다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가끔 그것을 비껴나가는 어떤 작품이 나오나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비껴나갈까? 2023년 10월 기대해 주십시오. 아 진짜요? 10월이에요?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어떤 연극성과 어떤 비유와 어떻게 하면 개념들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항상 하긴 하는 것 저는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신경도 쓰지 마세요. 동시대에서 연극만 하면서 생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하시면서 우연님은 어떻게 좀 생존하고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연극이나 공연예술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뭐 초중반 뭐 이쯤이라면 제가 국제 무용 축제 프로그래밍이나 전체 핸들링 하는 일을 했는데 사실 그게 29살, 3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술경영지원센터 때 제가 국제사업부 전체 맡으면서 서울 아트마켓 그 매핑 짜고 한국 공연예술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래서 뭐 팜스 초이스니 팜스 커넥션이 이런 거 그 뒤에 제작극장이다라고 하는 극장들 이제 운영하고 할 때 LIG도 이제 극장 3개 전체 총괄하고 그다음에 남산예술센터 하고 근데 이제 남산예술센터 제가 왔을 때도 40대 중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대 내내 저는 극장들을 핸들링 했잖아요. 그런 기회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저희 세대들은 일정 정도 그런 식의 기회들이 지금 세대보다 훨씬 많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 사례가 지금 적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 기회에 합당한 결과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는 또 정말 학다리가 찢어지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비교 대상이 지금 세대에게 적용될 만한 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생존 전략? 저의 경우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멈춰요. 공공기관 같은 데에 있으면 뼈를 묶거나 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 그 변수들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옳거나 아니거나 뭐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가 들 때 그것을 꾹꾹 참으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전 잘 좀 안 되는 편이고 무용계면 무용계, 연극계면 연극계 어느 부분에서도 저를 소속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연극계에 소속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딘가의 정착이나 소속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예술적인 사고나 이런 걸 하는데 좀 방해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딱 보면서 아니 왜 백수한테 생존 전략을 나 50대 중반이 돼도 어려워요 인생은.
저 얘기 들으면서 그냥 사적으로 궁금한 거 있었는데 국제 축제도 기획하셨고 국제 사업부에도 계셨는데 국문학과인데 영어 언제 배우셨지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상한 케이스죠. 전 국문과고 영어 잘 못하고 유학 갔다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캐리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회가 정해놓은 지식을 습득한 시스템과 가정에 대한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체계를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97년, 98년 그 무렵이 공연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국제 공연예술 축제 같은 것들이 기획되고, 그 다음에 무용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개방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닌 것도 88년인가 그때 이후잖아요. 그 진짜 개척해야 되는 분야예요. 네, 근데 저는 개척 분야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예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갖고 있거나 이미 세상에서 정보가 있으면 재미가 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우리 선배들,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니까 다 모여서 무슨 민들레 영토 같은데 모여가지고 내가 어저께 아비뇽 축제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배낭에서 막 부시럭 계약서를 꺼내. 그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각자의 조직으로 흩어져.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각자의 네. 조직에 적용시켜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직접 공부해서 직접 적용해가지고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습득을 했을 뿐이지, 국제사업이나 국제교류 같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류란 무엇인가? 내가 왜 해외와 같이 작업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로 세계 시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 유럽에서 혹은 뭐 기후 위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내 판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국제에 대한 감각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국에 공연하러 간다 그러면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공연을 하러 외국에 간다고 한다면 사실 관객 타겟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데, 이 공연이 그 나라 국민을 만날 이유들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되어야 할 어떤 당위성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또 어떻게 다양한가 이런 것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가게 되면 그냥 관광이 더 낫죠. 우연님 얘기 듣다 보니까 항상 재밌는 일을 하시는군요. 그게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이 얘기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일이랑 학습, 공부죠. 그 다음에 놀이.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봤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일과 공부와 놀이가 한꺼번에 되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연예술을 제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그러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제 남산에 왔을 때 행복했던 건 하루 종일 대본을 읽는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너무 괴롭더라고. 막 100개 막 이러니까. 나에게는 노동과,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이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놀듯이 우리 막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한이 없어요. 저렇게 오랫동안 29살, 30살 그 무용 축제를 하실 때부터 그거 되게 재미있었었구나, 이런 감각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라면 좀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아직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던 나이니까.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 그때 제가 그 노트 해놓은 거랑 일기장 보잖아요. 이분 누구신데 이렇게 똑똑하시지? 뭐 이래요. 예를 들면은 젊은 작가분들이나 단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지금 저는 너무 낡았어요. 파릇파릇하게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생각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훨씬 훌륭한 때라. 저는 이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삼위일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너무 일 중독이어서 일하면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술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잘 크리에이티브하게 설계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잖아요. 인생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디자인하거나 하는 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주어진 대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본을 쓰고 내가 스스로 캐스팅하는 저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자기 인생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생존 전략들이 몇 가지 나온 것 같은데요. 없다고 하셨는데 삼위일체와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큰 키워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술계의 내 키워드여도 되고 지금 인생 사시면서의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 되게 생뚱맞고 이상한데 시민 독서 모임에 나가요. 네? 도서관에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주제는 홀로코스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이게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영역이기도 하고 사실 요새 좀 위협을 느껴요. 관료주의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일의 이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음에 관여한 행정 관료가 있다라는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문서화하고 사람들을 배분하고 역할을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조직화된 근대 관료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럼 홀로코스트 같은 그 역사적인 대학살도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블랙리스트 때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몰랐다. 명령에 충실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예술계에 일할 때는 공공 조직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문화재단만 해도 전국적으로 곳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모든 돈들이 막 배분이 다 전국적으로 되죠. 예술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식의 그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술의 대단히 중요한 특성인데 그렇지 않고 예술이 이 모든 전국적인 규모의 그 문화예술 행정기관에 되게 충실해.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냥 마음을 많이 포기하고 맞춰준다든가 이러기 시작하면 사실은 예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그러니까 예술 영역에 있어서 관료체계가 굉장히 공고해졌구나. 어떻게 이 독립성과 자율성, 그다음에 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웃기지만 홀로코스트를 공부하다가 관료주의 체계는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했던 예술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 미래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은 느낌들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드는 주제인 것 같네요. 남산예술센터에서 100여 개의 작품 그리고 199개의 단체가 남산예술센터를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답정너는 아니고요. 뭐 하나 뽑으라 그러면 얘기 못할 것 같고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처음과 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6년도 첫 작품이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검열 시기에 또 중요한 작품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로서는 그 남산예술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라인업의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엄청 공들였던 프로덕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남산예술센터 문 닫을 때에 그건 휴먼프가 그 뛰다 작품인데 배우석 연출님은 그때 뛰다가 해체되는 그러니까 뛰다의 마지막이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저는 극장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딱 모든 게 이렇게 스트라이크 되고 둘이 딱 객석에 앉아서
이제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둘이 서로 했어요. 주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성장하는 거 같이 봤던 세대이긴 한데 서로 끝까지 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고 그 뒤에 후속적인 어떤 여파가 있었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둘 다 막 그게 그 기억이 나요. 7번 국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단극이랑 할 때 1년 내내 그 배리어프리 했으면 좋겠다고. 남산 같은 극장에서. 그 작품을 기점으로 정말 청소하시는 우리 미아 선생님들, 수희 선생님들, 그 경비하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뭐 하우스 어셔 전부 다 배리어프리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그 매뉴얼이 되게 많이 확산됐고 이제 각자 또 자기들 방식으로 확산됐잖아요. 사실은 또 할 수 있게 해줬던 단체이고 그 뒤에 이렇게 딱 사회를 봤을 때 그 1년이 지나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가 느껴져요. 공공극장들이 폐관되는 경험을, 문을 닫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공공제작 극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의 공공제작 극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되게 많은 공공의 이름을 단 극장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실 제작극장은 또 많지 않아요. 공공제작극장은 그 극장의 주체는 그 극장을 사용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공공제작극장은 극장의 제작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거나 제작 자체를 처음에 들어왔었던 어떤 그 프로포자 이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역할을 극장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0년도에 우연님 인터뷰 보면은 그런 주제들을 극장에서 다룰 수 있었던 거는 역동적인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2023년의 예술은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고 어떤 시대성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가 아니었던 세대가 공존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석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구상이 좀 되시나요? 지금 난리 났어요, 머릿속에서. 그럼 엄청 스펙트럼이 넓은 시대구나라는 생각. 그쵸? 문화와 세대와 시대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순간에 살고 있구나.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떠들지 않았나요?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요, 전혀요. 이렇게 해서 신강연극 세 번째 우연님을 만나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극단 신세계 유튜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 만드는 것보다 작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하죠. 작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